네, 1주차 3차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과 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의 기능입니다. 눈이나 코와는 달리 입이 없으면 사망입니다. 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겠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코의 기능이 떨어져도 아주 불편하죠. 삶의 흥미를 잃을 정도로 정말 치명적인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장애인으로 사는 것뿐이지 생명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이 없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먹지 못하기에 생명이 위협받을 것 같습니다. 직립 후에 이빨이 공격무기가 아니라는 것은 전 차시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점점 튀어나왔던 입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직립 후에 인간 우리한테 오는 데까지 점점 이의 개수와 강도와 그리고 기능이 축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입의 기능도 그냥 음식물이 들어가는 입구로서는 작용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능은 소멸되거나 아니면 축소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이 클 필요가 없어졌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가 줄어들고 잇몸도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면 결국은 너덜거리는 입술만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고 점점 입술도 작은 형태로 구멍도 입구도 좁은 상태로 되게 되었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오염원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충분히 안전장치를 갖게 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이 좁아지면 잘 오염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작은 입, 작은 이빨 등등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불을 이용하여 요리를 만들었고 부드러운 음식물은 적어도 강한 이빨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좀 의심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소프트하게 먹는다고 강한 이빨이 불리하냐? 그냥 강한 이빨로 부드러운 음식 먹으면 되지. 근데 생명체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나중에 다른 공부를 할 때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힌트를 잠깐 드리면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비타민 C를 몸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는 동물들은 전부 다 비타민 C를 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만 비타민 C를 몸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건 여러 가지 매체에서건 얘기를 하고 있죠. 비타민 C를 외부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어디서 얼마만큼의 과일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게 됐어요. 수확할 수 있는 열매가 잘 열리는 때와 장소와 양을 기억해 두면 머리가 좋으면 기억할 수 있겠죠? 가서 과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은 여러 가지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결국은 몸에 들어와 비타민 C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비타민 C가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타민 C를 만드는 기능이 별로 그렇게 유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면 비타민 C 만들어지는 기능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국은 부드러운 음식은 강한 일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점점 지금 그런 조상들의 식습관은 우리의 지금의 일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입천장의 무늬도 한번 볼까요? 입속에 헐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입천장을 혀로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시죠. 입천장 위를 혀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러면 요철이 있습니다. 떨떨떨떨하고 매끈하지가 않고 약간 굴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입에 문 먹이를 잘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동물들이 이런 형태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철을 가지고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네이처 지네틱스라고 하는 논문에 타이거 스트라이프 테어리, 호랑이의 줄무늬가 색깔이 다른 색으로 반복적으로 변해가면서 얼룩 무늬를 만들고 있죠. 그 무늬를 만드는 유전 정보가 여러분들 입천장에 있는 굴곡을 가지고 있는 요철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같은 수준이다라고 이 논문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관심 있는 학생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류나 파충류, 양서류가 가지고 있는 저 입을 한번 보시죠. 이 동물들은 이빨이 있지만, 그리고 이빨이 없더라도 결국 세 종류의 저 동물은 먹이를 잡기 위해 입이 존재합니다. 이가 있건 부리가 있건 관계없이 먹이를 잡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뭐 그냥 입이 그러면 먹이를 잡는 데 사용한다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도 입을 이용해서 딱 먹이를 먼저 먹으니까요. 뭐 큰 틀에서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내용을 틀면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먹이를 자르고 부수고 빻는데 입 속에 있는 이를 이용합니다. 보시면 앞니는 잘라내죠. 사과를 어금니로 베어 먹는 사람은 없죠. 앞니로 베어 먹습니다. 두 번째 보면 송곳니입니다. 저것은 뿌리가 깊어서 질긴 것을 잡아서 뜯을 수가 있어요. 갈비 먹을 때는 아주 송곳니가 제격이죠. 어금니를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초식동물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저 어금니는 그냥 거의 맷돌처럼 가는 겁니다. 그냥 빻아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삼키게 되지요. 이가 하고 있는 일은 근본적으로는 음식물을 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려면, 그리고 흡수하려면 작은 알갱이가 돼야 돼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등등으로 작은 알갱이가 돼야 소화관에 있는 점막 세포라는 곳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흡수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작은 알갱이가 되려면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산도, 펩신이라는 것도, 뭐 췌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화 요소들도, 담지백도 다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있죠. 작은 알갱이로 가는데 중간중간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작은 알갱이가 되려면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소화효소는 음식물을 그렇게 분해하기 위해서 표면에서 작용을 합니다. 속 안에 침투되어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 작은 알갱이, 다시 말하면 같은 부피라도 넓은 표면적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 넓은 표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서부터 끊임없이 씹어야 됩니다. 찍고 빻고 어떻게든지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 표면을 넓힌 뒤에 꿀떡 삼키면,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죽을 만들어요.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 소화효소가 원활하게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이빨 빠진 호랑이 어떤 뜻으로 해석하시나요? 끝난 겁니다. 호랑이가 얼룩말한테, 특히 뭐 큰 초식동물한테 쫓아가다 뒷발에 차이면 어금니가 뚝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재수 없죠. 딱 한번 채이면 잘못하면 턱뼈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채였습니다. 그럼 송곳니가 딱 하고 부러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송곳니가 부러지는 순간 실제로 잡을 수도 없고 초식동물을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먹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송곳니가 제대로 작동, 기능을 못하면 결국은 그 호랑이는 죽게 될 거예요.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 원시시대에 살았던 조상들도 실제로 이가 빠지는 노년기에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가 막힌 머리 좋은 자손이 바로 그 이빨 빠진 노인의 아들, 딸 정도 됐겠죠.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토기로 그릇을 딱 만들어서 고기를 넣고 불을 떼서 국물을 냈습니다. 설렁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한테 줬더니 마셨죠. 그릇의 발명이 인간의 수명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를 통해서 결국은 빠진 이빨의 기능을 제대로 또 해주곤 하시죠. 물론 틀니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먹이를 취하고자 하는 입에 붙어 있는 보조기구인데 그것이 없으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소화를 할 수 없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입 속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게 되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혹시 사랑니 때문에 고생하시나요? 사랑니, 이거 거의 사랑니를 질병처럼 생각합니다. 붓고 뭐 거의 괴롭고 염증 생기니까 그거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고생하고 막 치과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뭐 얼마쯤 갈까요?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 정도에 있었던 젊은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보면 사랑니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 보니 어금니는 점점 도태되어 가게 됐고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랑니도 어금니 중에 그 뒤쪽에 있는 어금니일 뿐입니다. 어금니가 필요 없으니까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영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어 우리에겐 질병으로 생각되게 만들어진 것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드러운 음식을 먹기 그렇지 않았던 옛날의 어린아이들은 지금의 우리의 어린아이들보다는 어금니의 개수도 더 많고 또 이도 훨씬 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어와 악어새가 공생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악어와 악어새가 공생관계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을 것 같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곤 하는군요. 악어는 평생 50번 정도 그 이상 이를 빼고 새 것으로 이를 빼고 새 것으로 새 이빨로 계속 교체합니다. 새로 나오는 이빨이 거의 3,000개 가까이 됩니다. 저렇게 많이 나오는 악어에게 악어새가 저렇게 치아 관리사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렇게 새 걸로 막 바꿔서 새로 이를 장착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제 되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나갈까요? 지금 악어의 이빨을 보십시오. 저 이빨과 이빨 사이에 못 끼일 것 같으세요? 바람 숭숭 지나가 완전히 악어새가 잇몸이나 먹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찍힌 그림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악어와 악어새는 공생관계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충격이죠. 많은 내용을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하고 있는 생물학적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 제시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고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의 기능을 잠깐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골고루 보내 치아가 알맞게 크기에 맞게 이렇게
부수도록 도와주고 있죠. 음식을 삼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말하는 데에도 혀가 어마어마한 기능을 합니다. 얼굴이 가지고 있는, 직립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얼굴의 기능, 제가 말씀드렸죠. 네발짐승에서 딱 얼굴을 드는 순간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당연히 털을 뺀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전할 수 있고, 말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생각과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협력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죠. 다른 동물보다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강력해진 것은 결국은 협력입니다. 다른 원시 인류보다도 호모사피엔스가 강했던 이유가 그 점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고력이 얼굴 표정과 말에 의해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혀가 없습니다. 물을 빨아들여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있는 과정에 혀가 필요하지는 않겠죠. 공기 중에서는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공기 중에서는 훅 물 속에 있는 먹이를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육지로 올라오면서 혀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의 기능 볼까요? 뭔가 듣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고기에서 귀가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신 옆줄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네요. 물의 떨림을 그 옆줄에 있는 감각세포가 느껴서 옆에 굉장히 큰 놈이 무슨 충격을 갖고 나한테 오는 것 같다. 물의 충격이죠. 탕탕탕. 뭐가 세게 오네 라고 느끼는 우리의 귀의 기능에 준하는 떨림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옆줄이 공기 중의 음파를 잡아낼 정도로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속에 있던 생명체가 위로 올라오면서 옆줄로 귀의 역할을 얻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초의 물고기가 육지로 올랐을 때 공기의 떨림을 탐지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귀와 같은, 고막과 같은 또 다른 기관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귀가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겠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귀 속입니다. 귀 속에는 저렇게 고막과 함께 속에 여러 가지 작은 뼈와 그리고 달팽이관이라고 그러는 형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저 속에는 림프라고 그러는 물로 차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달팽이관 속에 보면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림프라고 그러는 물이 차 있는 공간이지요. 고막이 와서 소리의 떨림을 땡 하고 옆에 있는 작은 뼈들이 그것을 전달받아 속에 있는 물을 흔드는 겁니다. 그럼 물 속에 있는 신경들이 딸딸딸딸 떨리면서 뭐가 들리네라고 그러는 걸 뇌에다가 전달하게 되지요. 달팽이관 안에 있는 액체가 바로 액체의 진동으로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을 담당하게 되고, 이것은 눈앞에 있었던 눈물샘 기억하시나요? 눈물샘과 눈꺼풀로 눈앞에 계속 촉촉하게 물기를 가지고 있게 했듯, 이 청각도, 귀 속에도 달팽이관에 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물 속에서 듣고 그리고 떨림을 느끼고 뭔가를 봤던 것을 몸속에 일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눈물샘이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는 달팽이관 속에 있는 림프, 바로 액체가 그런 것입니다. 내 몸 안의 물고기, 그 제목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속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죠? 기회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귓바퀴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귓바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소리를 증폭시킵니다. 소리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조금 모양이 이것만 놓고 보면 이상하죠? 이렇게 막 꼬불꼬불 뭐가 막 이상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굴곡에 말씀드렸던 대로 밀랍을 채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초와 양초와 같은 걸로 이렇게 만일 이 만들어 매끈하게 만일 만들었다 귀를 채워가지고 만들고 나면 소리의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괜히 우연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죠? 소리의 방향을 도와주고 있는,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두 개의 귀는 음파의 시간 차이를 통해서 소리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여기서 난다고 그러면 여기 듣는 거하고 여기 듣는 거하고 시간 차이가 약간 나겠죠? 그럼 소리의 진원지가 저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각은 얼굴 표정의 표정 전달이 빨리, 다시 말하면 삐졌어. 그럼 금방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시각 전달은 재빠르다는, 누군지 정확하죠. 딱 보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을 보여주는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금방 삐쳤다가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도 덜 들어요. 살짝 얼굴 표정을 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청각을 한번 볼까요? 장거리 소통이 가능합니다. 시각보다도 좀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장애물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벽 뒤에서 누구랑 얘기할 수도 있겠죠. 뒤에서 나는 소리도 시각은 커버할 수 없지만 청각은 가능한 셈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보이지 않아도 소리 낼 수 있죠. 그러나 소리라는 걸 만들기 위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다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시각과 청각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동물이 더 이쁘신가요? 둘 다 여우입니다. 왼쪽은 북극 여우이고 오른쪽은 사막 여우입니다. 귓바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따라서 북극 여우는 온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 귀를 요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작게 만들었죠. 그런데 사막 여우는 자기 얼굴만 한 것 같습니다. 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은 이렇듯 귀가 크지만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의 귀는 작습니다. 온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 북극 여우의 귀는 작고 사막과 같은 더운 지방에 있는 동물의 귀는 크면 클수록 자기 열을 내보낼 수 있으니까 유리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주차, 3차 시 입과 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